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경국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체제들이 이제 성문화가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중앙 통치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삼정승들이 합의를 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육조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이 삼정승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거나 할 때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왕과 육조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그런 이제 정치 운영 방식들이 상황에 따라서 실시가 되기도 했는데, 중종 이후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 정치 운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하던 게 이제 승정원이고, 그다음에 왕에 직속되어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이제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 왕권을 보호해주는 또는 왕권을 지지해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비돼서 이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사의 역할이 바로 언론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이 조직인 거고, 사관원, 간언을 하는 거죠.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하거나 간쟁을 하거나 이래서 왕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홍문관은 이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론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왕을 견제하는, 그러면서 이제 통치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사헌부나 사관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간은 3사 중에서도 서경권, 즉 관리 임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의 관리 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헌부나 사관원, 이 대간들이 인사를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견제 역할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는 주관이 이제 이 춘추관이 되는 거고, 그 편찬된 실록을 보관하는 것도 춘추관에서 중심 이루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도를 한성을 치안하거나 행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한성부, 기타 여러 가지 조직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조직의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중앙 조직도 크게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한 조직과 신하들의 중심,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 제도를 보면요, 지방은 전국을 8개의 도, 8도로 나누게 되고, 그 도에는 관차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게 되는 거고, 이 부목군현에는 모두 지방관, 즉 수령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고려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고려 사회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선시대의 이 지방제도는 모든 지방 행정지역에 이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지방 행정에 중앙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소 북곡과 같은 특별 행정구역이 존재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런 특별 행정구역은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현으로 승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었던 군현에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군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이제 지방관이 파견이 되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각 지방에 다 수령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한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왕을 대신해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왕명을 전달하고 통치를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임기가 5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령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 지방의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고려랑 비교를 해보면,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향리가 지방관을 대신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향리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조선은 모든 지방에 수령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이 향리라고 하는 애들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래서 그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국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이 지방에는 흔히 말하는 사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방사족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조직을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유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수령에게 자문을 한다거나 향리를 감찰한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사족들이 만들어놓은 유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양소를 견제하고 통제할 만한 중앙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앙기구가 바로 경제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방에는 중앙에서 발견된 수령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족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자치기구 유양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게 되고, 유양소가 수령에게 자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감찰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또 하나 이제 관찰사의 어떤 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방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16세부터 60세의 남자는, 양인 남자는 모두가 군역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면 누구나 이제 병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농사를 짓다가 이제 군인도 돼야 되기 때문에 병농일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관료거나 학생이거나 성균관 학생이거나 또는 이제 향리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역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군역에서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들은 이제 현역으로 활동을 하는 이제 정군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병력을 이제 도와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5위를 두고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충지에별로 이제 육군을 두기도 하고 수군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육군과 수군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예비군 성격을 두는 이제 잡색군도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는, 유사시에는 이 잡색군이 군역을 행하게 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었던 거고요. 군사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수령의 권한이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이제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 이후에 가면 진관 체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진관 체제가 뭐냐면 이제 각 읍이 있잖아요. 그 읍을 이제 군사적인 현재로 하면 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이 비상시에는 그 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진이 각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지역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지휘관이 누구냐? 수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단위로 방위를 하는 이런 이제 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진관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 단위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군이 이제 침략해 오거나 큰 병력이 침략해 올 경우에는 이들을 방어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외변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진관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명종 이후에 가면 재승방략 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까지 이제 이 재승방략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진들을, 각각의 독자적인 진들을 중앙에 어떠한 특정 지역에다가 집결을 시킵니다. 군인들을 모으는 거죠. 지방군들을. 그리고는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군대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국경에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중앙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봉수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을, 공문을 전달하거나 전달 사항이 생겼을 때 관리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말을 바꾼다거나 숙소를 할 만한 이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권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명들을 보면 조치원 이런 것처럼 원으로 끝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이제 여권이 두어졌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시대 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 제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과거제,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하는 청거제, 그 다음에 이제 음서, 고려 시기도 사용했던 음서 같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과거 제도였던 거죠. 과거 제도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이제 평민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고려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고려는 이제 문과, 그 다음에 승과, 잡과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랑 비교해 보면 문과가 새롭게 생긴 것이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시험하면 문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와 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속과 같은 경우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생원, 진사 이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물론 이제 막 그 부정기적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는데요. 이때 속과에 합격을 하면 생원 진사가 되게 되고, 이 생원 진사 각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생원 진사가 그 다음에 이제 대과의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과 시험은 다시 지방에서 보는 초시, 그죠? 그냥 지방 사람은 지방에서, 서울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부에서 보는 복시, 그 다음에 왕아파에 나가서 보는 전시,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세분화가 되게 되고 세 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이제 복시에서 33명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이제 왕이 주는 과제를 쓰면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33명을 갑을 병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갑과의 1등, 그 사람이 바로 장원급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급제자들에게는 이 홍패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빨간 색깔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홍패의 내용을 보시면 그 사람 이름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성적으로 합격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과 제1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과에 급제한 사람도 홍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필요한 관청에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음서제도, 이걸 이제 문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조건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손들이 음서를 써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료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재상급 자손들에게만 이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인데, 다만 이렇게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경우에는 고관으로까지 승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음서로 이제 관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 거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웠던 흔히 말해 행주대첩의 권율 같은 사람은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권율에게 너 음서를 통해서라도 관직에 나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권율이 그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서로 관직에 나가면 이미 이제 관직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서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려 46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위랑 같이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이 일례를 보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과거 제도, 관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사제도를 보면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친인척하고는 절대로 같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출신 지역에는 지방간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상피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이 어디에 집중이 되거나 또는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품 이하의 관리들을 이제 임용할 때는 사원부나 사관원, 즉 이 대관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 또한 흔히 말하는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이제 추구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 선발과 더불어서 관리 선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교육제도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교를 이제 기본 교육으로 삼고 있는데, 뭐 지방이나 중앙이나 똑같이 이제 서당에서 기초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중앙에서는 사부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방에는 이제 부목 9년 각 지방간이 파견되는 그 지방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향교가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유교적인 어떤 교육이 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부학당이 됐던 향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속과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되는 거고, 이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어디에?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균관의 학생 정원은 200명이었던 거고, 생원진사가 100명씩 200명을 선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이제 이 대과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물론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생원진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에 입학하는 순간 국가가 일단 교육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균관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특혜가 뭐냐면 숙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단 뛰어난 선생님들 모시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학생회가 이 성균관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예비 관료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돼서 왕이나 관료들도 이 성균관 학생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즉, 그래서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균관 학생들이 상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의견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균관 학생들은 휴업도 가능했습니다. 수업을 안 듣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성균관이 연산군 이후로 가면 사실은 좀 기능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숫자가 200명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성균관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성균관 바깥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원점 점수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균관 학생들은 숙식을 이 성균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출석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숫자,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다 찍으면 그게 동그라미 하나가 되는데 그게 30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일 이상 이 성균관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만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출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균관을 통해서 이제 대과 시험을 봐서 이제 관료로 나아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은 말 그대로 뭐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자나 여러 가지 성현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 공간이기도 했습니다.